은퇴하면 이제 끝이다. 네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끝이 아니라 네. 역할의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네.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일단 저는 긍정적 사고라고 봐요. 야, 나 그만뒀어. 이제 나 끝이야. 사회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야, 나는 내 역할을 이제 전환하기로 했어. 네. 나는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자산이 될 준비가 돼 있어. 이건 개념의 차이지만 네. 굉장히 다르거든요. 은퇴라는 것은 당연히 직장을 떠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능력이나 경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할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근데 왜 은퇴라는 것을 종착적으로 느끼느냐? 명함 한 장 때문에 그래요. 명함. 네. 그러니까 직함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네. 한국 사람들은 명함이 없을 때 느꼈던 소외감이 너무 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이다.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조그만한 회사 창업을 해가지고 가면 말은 대표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벌써 인상이 달라요. 사람들한테. 네. 그나마 명함이 있으면 괜찮은데 명함이 없는 시기도 있어요. 아예 이제 명함이 없는 거죠. 은퇴라고. 그 시기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뭐냐면 나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심지어는 잘생겼어. 근데 명함이 없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명함에 쓰여진 그 직함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여기에 이제 집착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걸 벗어나야 되고 떠나야 돼요. 명함이 없으면 어때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삶의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이분들은 사회적 직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만족감, 삶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네. 그런 분들의 다큐나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서 그분들한테 스스로 에너지를 받거든요. 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명함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직급, 직책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또 직책은 팀장, 사장, 뭐 파트장, 그룹장.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워낙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퇴직과 함께 이제 직함이나 명함이나 어떤 조직에 있어서 관계성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을 때 불안감이 커요. 이걸 떨쳐야 됩니다. 네. 역할의 전환이라고 제가 용어를 쓴 건 뭐냐면 개념적으로 관리자 했던 사람들은 이게 이제 멘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했던 사람들은 또 자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 역할들이 조금씩 전화되는 거죠. 그 다음 하나가 경력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새로운 용어로 이야기하는 게 요즘 경험자산이라고 하듯이 경험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 그건 조금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경쟁에 오늘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경쟁을 안 하면은 잠이 안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경쟁을 즐기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쟁적이거든요. 근데 경쟁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불안감에 시달려요.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승진 경쟁 한참 하다가 보면 짜릿하거든요. 승진했을 네. 때. 예, 제가 이전에 그 국민은행에서 153명 승진할 때 처음에 대리 승진하는데 한 5명 내외로 승진자가 됐을 때 제가 그 명단에 들어갔었어요. 네. 승진해서 그때만큼의 희열을 느낀 적이 없어요. 뭐 그 다음에 대표이사고 하는 것들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 네. 그 정도로 경쟁인데 그러나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경쟁자라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역할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내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조금 더 고상한 용어로. 예, 그게 결국은 자기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죠. 뭐 아이들 교육할 때 맨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존감 키우라는 거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에요. 실력과 능력 이전에 스스로 자기 존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기 존중이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은퇴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애들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걱정할 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은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경험이라고 능력의 어떤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지 자꾸 은퇴는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쪼들리는 것, 그 다음에 축소되는 것, 위축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부정적인 용어. 긍정적인 용어로 좀 취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이 직함이 없다 보니까 내 네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쵸.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죠, 하시잖아요. 하죠. 네. 은퇴 전부터 좀 어떤 준비를 해야지 이런 불안감을 좀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예전에 보면은 그 은퇴도 은퇴지만 전직을 준비하는 동료들이 다른 회사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사람도 만나면 저런 사람들한테는 막 손가락질했어요. 야, 쟤는 말이야 곧 갈 사람이야 이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기업 연수원들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그 연수원 하면 뭐 저 은행에 있을 때도 그렇고 삼성에 제가 경력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연수 시설 잘 돼 있잖아요. 연수 시설도 잘 돼 있지만 연수 단계도 잘 돼 있거든요. 네. 초임, 그 사원, 그 대리, 뭐 그다음에 과장, 차장, 팀장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과정들이 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
계속 이동을 하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퇴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직장으로 전직을 하거나 다른 어떤 경력을 준비하는 어떤 하나의 단계로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명함에 있는 직함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뭘까? 예를 들어서 저는 회계를 잘해요. 그 재무 분석을 좀 잘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강점을 어떻게 살려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그것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걸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 하나가 관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지니어스한 동질적인 사람들의 그룹을 만나는 것보다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룹, 그러니까 이질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게 훨씬 생산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동질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질적인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이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하고 전혀 성향이 다르고 자기하고 전혀 분야가 다르고 직장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자기 안에서 받았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신선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30년 동안 했더니 상가집에 가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30년 전의 이야기나 지금이나 똑같다. 사실 그래요. 와닿네요. 네, 은퇴하신 분들, 선배나 이쪽에 가끔 조문을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거의 사람들 만나면요, 그때 했던 이야기, 예를 들면 대부분 인사 관련 이야기고 사람 씹는 이야기고 이러는데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를 봤어요. 조직의 생리상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그룹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결과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는데, 책이 아니라도 메모를 한다든가 내 경력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든가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멘토링을 한다든가. 그래서 항상 보면 제일 그 효과적인 공부법에서 최고가 뭐냐면 teaching others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내 학습의 결과가 훨씬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똑같습니다. 내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었을 때 제가 올라가는 거죠. 마치 제가 여기 방송에 와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보면 에너지는 제가 얻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은퇴를 하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하나씩 좀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 이제 경험을 재설계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단계별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 경험의 재고자산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재고자산 파악을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재고자산이 묵혀 있거든요. 폐쇄된 공간 안에 이제 보관돼 있고 10년이 지나면 꺼내올 생각도 안 하고 대부분 다 버리거나 또 이사 갈 땐 다 정리하거나 그러면 잊어버리죠. 이 재고자산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재고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제가 37년 전에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국민은행 태평로 지점의 출납주임이 제 첫 번째 직업. 출납은 뭐냐면 동전을 교환하거나 돈을 내거나 일로 보면 따분하기 짝이 없고 분수대에 돈을 던지면 그 동전을 회수해 와요. 몇 개월 있다가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은행 오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냄새 나는 돈을 하나씩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런 일도 했어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현장에서 했던 일들이 또 한편으로 보면 내 경험의 재고로서 있던 건데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거죠. 지금은 정말 그때 일에 비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 하나가 이제 패턴에 대한 것들. 제가 직업 10개를 이야기하면서 연결이 다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좀 찾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패턴 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경험을 했을 때 또 B라는 경험을 했을 때 다른 장소, 다른 사건이고 다른 시간이에요. 근데 마치 과거의 어떤 경험이 그대로 온 것 같은 느낌, 데자뷰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게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경험을 했을 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새로운 경험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경험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여기서 채택을 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패턴을 찾는 거죠. 이런 거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되게 어렵죠. 이게 윤리적 딜레마의 아주 핵심적인 그 질문 중에 하나인데, 돈을 빌려주면은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게 기본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방식의 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일정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경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 결정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하나가 내 경험을 외부에 노출하면서 하나씩 쌓아갈 필요가 있겠다. 책 쓰기, 메모하기,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임 박사님도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지만, 그런 어떤 강의의 경험들이 쌓이는데 그 강의의 경험이 내 경험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경험과
그냥 책에서 나온 경우는 전혀 다르거든요. 네. 제가 책을 썼던 것도 그렇고 조금 더 고상하게 간다면 경험을 조금 더 브랜드화할 필요는 있겠다. 예를 들어서 You know keep your good question. 경험 자산. 이것처럼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상징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기호학 같은 데는 어떤 상징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글로 표현할 거냐, 디자인으로 표현할 거냐, 작품으로 표현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동조를 해서 모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 브랜드가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경험을 진짜 확장하는 확장하는 것까지 거죠. 연결이 되네요. 예. 아.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그 히든 어젠다를 가지고 있어요. 경험 자산이라는 용어가 되게 신박하고 경험을 자산화하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경험 자산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경험 자산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불러주면 거기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경험 자산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 연수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사례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플랫폼화가 되고 국내를 떠나서 국외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저도 책을 읽으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제 뭐 네네. 기업 강의도 하시면 좋겠고 또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경험 맞습니다. 자산 어떻게 쌓는지 알려주시면 네네네. 좋겠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네. 브랜드화의 네네. 그런 역량을 제가 네. 책을 보면서도 계속 네. 느꼈잖아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게 뭐 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히 각 그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AI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봐요. 뭘 하나 찾더라도 그걸 찾기 위한 노력. 네네. 또 이걸 나 혼자 못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탁하는 것도 힘들고 만족하지 못했을 때 또 작업을 더 되풀이해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 에이전트처럼 해주는 역할이 AI고 또 AI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는 전혀 다르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이 네. 그 질문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 질문이 얼마나 뎁스 있게 내려가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경험을 패턴화해서 브랜드화하고 궁극적으로 플랫폼화하는 것은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AI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너무 네네. 빠르게 맞습니다.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대학에 계시다 보면 많이 네. 느끼실 텐데 요즘에 네. 교육에도 AI가 많이 들어오고 또 네. AI 때문에 사람들 네.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 거라는 네. 이런 위협도 많이 느끼는 네. 시대인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경험을 어떻게 네. 자산화해야 될지 조금 더 네. 다른 경쟁력이 필요할 것 네. 같거든요. 제가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다 보니까 네. 강제적으로 한 2개월을 실을 때가 있었어요. 집에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책을 하나 좀 써야 되겠다.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책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파트너십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제 생각을 집어넣고 그 아웃풋을 받고 그 아웃풋을 제가 다시 넣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네. 사람들한테 피드백 받아야 되고 이 과정들이 있는데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 책에서 네가 한번 판단을 하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그럼 그걸 보고 다시 고치고 쓰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현재 단지 기술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은 AI가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산은 흔히 말하는 암묵지거든요. 네. 암묵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매뉴얼에도 없고 어느 쪽에서의 프로토콜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만의 경험, 이게 암묵지인데 네. 암묵지를 아는 사람은 AI도 아니고 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자산화를 하느냐는 기술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AI가 중요하다. 이번에 추천사를 써주신 정구현 이사장님 거의 80이 가까웠는데도 여전히 현역입니다.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이 AI가 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에이전트 AI가 이제 들어오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AI는 나이 든 사람들에 있어서 다시 살려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AI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50대가 정말 자신의 경험을 가치화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다라고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어요. 60 넘으신 분들은 네. 내가 50대만 됐어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정작 50대에 들어선 분들은 내가 늦었는데 뭘 할 수 네. 있을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0이 되게 중요한 나이죠. 공무원들이 60세고 학교 선생님들이 62세고 또 대학의 교수가 65세입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일반 회사원들이 60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회사의 경영 상태나 회사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 50대 초중반에 대부분 회사를 그만두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는 나이가 생각하는 것은 40대 후반 그리고 실제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50 네. 그리고 진짜 준비해서 뛰어나오는 게 5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 50대 초반을 사회적으로 해석을 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회적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입직 연령이 남자들 기준으로 보면 30입니다. 네. 여자들이 보통 이제 25세, 7세 정도 되니까 50이면은 20년에서 25년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20년에서 25년이 쌓아놓은 사회적 자산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평균 수명인데 평균 수명이 이미 85를 넘어갔잖아요. 네. 우리 세대는 이야기하는 게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죽을 리스크보다 살아있을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50은 중간이에요. 청춘인 거죠. 50이 은퇴를 하고 준비하는 나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흔히 말해서 50, 그 다음에 65, 그 다음에 75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산모작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드디어. 네. 예전에 65면은 야 65세 뭘 일을 해.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75세까지는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50이 쌓은 경험은 개인적으로 보나 국가 사회적으로 보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이 자산을 국가 사회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활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개인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 노력을 도와줘야 된다. 50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창업을 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창업하시면 사실은 비용이 제일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이 어려운 건 돈으로 회수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 이 사회적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낮춰준다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묻지마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봐요. 조금은 실패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큰 돈은 아니라도. 우리 사회가 잘 아시겠지만 실패를 용인하지 않은 사회거든요. 네. 50대 실패하면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는 50세에도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사회가 바른 사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확히 50세에 사업이 한번 딱 무너져가지고 그때 주위 사람들이 야 50대에 무너지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어. 이 평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수천